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원이죠.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와 그리고 교육 제도를 이제 살펴볼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 이념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사회, 특히 정치에 반영이 됐는지 그걸 일단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통치 이념은 바로 유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교 통치 이념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첫째,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왕도 정치와 이제 패도 정치가 있는데, 패도 정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힘으로 통치하는 것이고요. 왕도 정치는 덕으로서, 임금이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뭐 그런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왕도 정치는 구체적으로 덕치주의와 어떤 민본 사상, 백성을 근본에 두는 그러한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의 민본 사상은 사실상 백성을 근본이라고 하지만 백성을 어떤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어떤 정치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백성을 통치의 주체로 보는 것은 이제 정약용의 어떤 정치 사상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교 정치 이념이 첫째, 성리학적 도덕과 윤리규범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어떤 삼강에 대해서 익힐 수 있도록 삼강 행실도를 만든다거나, 또는 국조 오레이와 같이 또 이륜 행실도와 같은 이런 다양한 유교 윤리서들이 많이 제작이 돼요. 편찬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성리학적 윤리가 단순한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생활 원리로까지 작용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언론과 학술 정치를 강조하게 되면서 바로 3사의 기능이 매우 중요시 됐었고요. 자, 중농주의를 표방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사회와 사회사에서 나올 테니까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리학적 이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분론입니다. 이 명분론은 일종의 분수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공자의 정명사상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각자 군주는 군주, 신하는 신하, 뭐 지아비는 지아비, 아들이면 아들, 이렇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분에 맞는 어떤 분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분수론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을 때 상명하복이라는 상하 질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뭔가를 명령할 수가 있고, 아랫사람들은 그 명령을 복종하는 이러한 상명하복의 상하 질서가 바로 분수론이시고요. 이것이 조선의 외교, 그다음에 사상, 사회, 경제 다양한 측면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을 크게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중국이라는 민족, 중화 민족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은 중국의 중화 사상을 계승한 소중화주의, 또는 조선 중화주의라는 것이 이 조선 중기부터 나오게 되는데, 특히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 대단히 강조가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중국과 우리를 제외한 이민족들은 모두 오랑캐로 보기 때문에 원나라를 배척하는 것, 나중에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하는 것도 모두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들에 대해서는 이단과 음사로 몰아서 이제 배척하게 되는데, 다만 15세기까지는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훈구들에 의해서 성리학 외적인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살인들이 집권한 16세기 이후부터는 오직 성리학적 사회만 추구하기 때문에 뭐 노장사상이라든가 도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단으로 배척되면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리학적 명분론은 사회에서는 신분제인 양천제와 반상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지만 다시 양인을 양반과 중인 세력과 상민으로 나눠서 양반과 상인을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걸 반상제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도
바로 성리학적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주 전호제가 대표적인데요. 지주는 대부분 양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지주죠. 예, 지배층이고요. 전호들은 피지배층인 바로 소장노인 것이죠. 따라서 조선의 경제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서 양반 지주층과 그리고 양반들의 농경지를 소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작료를 지급하는 이 전호들의 이 지주전호제가 대표적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리학적 명분론이 반영된 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리학적 명분에 따르면 왕도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보다는 바로 같은 사대부인 양반들이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대단히 좀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 정치를 매우 중시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바로 3사의 기능이 강조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소제도라든가 구원제도 또는 윤대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일종의 언론을 강조하는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연제도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하루 일과에 반드시 포함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바로 왕을 하나의 학자로 보는 것이죠.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대부로 보기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학술적 토론을 하는 그러한 제도가 경연제도고, 서연제도는 학식이 뛰어난 신하가 이 세자를 교육하는 그러한 제도가 서연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이제 유교 통치 이념이 어떻게 사회 각 분야에 투영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조선의 기본적인 중앙 정치 조직은 왕 밑에 바로 최고의 관청인 의정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태종이 설치됐던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 그리고 왕의 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3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대관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한정부는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자 또 서울의 일반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사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관련된 행정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고요. 역사서를 편찬하는 춘추관, 그리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그리고 외관직으로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죠. 팔도가 있고요. 그리고 부, 목, 군,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 군수, 목사, 현령이라는 이제 수령들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각 지역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재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의 품계표라는 게 나옵니다. 이 품계표를 보시면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총 18품계가 있어요. 18품계. 근데 종 6품부터 정 1품까지는 각 품계마다 2단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관품이 30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정3품, 통정대부에서 이렇게 한번 끊을 수가 있습니다. 통정대부에서. 요 이상이 정3품 상에 해당되는 통정대부 이상이 이제 당상관이에요. 당상관. 그 이하가 당하관이죠. 특히 이 정3품 통정대부 이상부터는 중요한 관청을 겸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관원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조선의 어떤 이 행정 조직의 특성상 이 겸직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정3품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정1품 같은 경우는 조선 중앙 정치구 중에 핵심 요직을 겸직하게 돼요. 그래서 도제조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품, 정 2품 이상 같은 경우는 제조라는 호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정대부 이상부터는 이제 부제조라는 명칭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뒤에 제조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들은 특정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중요한 관청을 또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조라고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 관직들에게 어떤 하급 관청을 각각 책임권을 이제 분산시켜 주는 것이죠.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18품계로 나누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6품 이상부터는 상하로 나눠져서 총 30단계로 구분된다는 것. 자, 그리고 종 2품 이상을 우리가 재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 3품 이상 상, 아까 뭐라고 했죠? 통정대부입니다. 통정대부 밑에인 통훈대부는 정 3품이지만 당 하관으로 들어가고요. 당 상관은 통정대부부터입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한 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 3품 통훈대부 이하부터는 당 하관인데, 당 하관을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죠. 참상관 같은 경우는 일단 당하관 전체가 사만제라고 하는 것에 적용을 받아요. 자, 예를 든다면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승진이 가능한데, 이때 채워야 되는 근무 일수를 사만제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참상관은 900일을 채워야 되고요. 참하관은 450일을 채워야 됩니다. 450일. 자, 이렇게 각각 채워야 되는 근무 일수를 우리가 사만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사라고 하는 것이 근무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일 그러면 하루를 채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900일을 채우고 450일을 채웠을 때 만자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근무 일수를 가득 채운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곡과의 대상이 돼요. 곡과. 한마디로 인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평가에 따라서 이제 승진자와 이제 낙천자가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승진의 대상자에게 이제 교지 또는 교첩을 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 상관, 당 하관을 나누는 건 정 3품 통정대부부터다. 그리고 당 하관의 경우는 다시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종 6품 이상은 참상관으로 들어가고, 종 7품 이하는 정 7품이죠. 정 7품 이하는 참하관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당 하관인 참상관과 참하관의 경우에는 바로 순자법이 적용돼서 일정한 근무 일수를 채워야지만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참상관은 목민관, 수령이죠. 참상관 이상부터 목민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하관이 정 7품 이하는 수령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겸임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관리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인데, 품계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급 관청의 어떤 책임을 겸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겸임제고요. 뒤에 제조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제를 사만제라고 하는데, 참상관은 900일, 참하관은 450일. 이거를 채웠을 때 승진을 시켜준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순자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순자법은 사만제와 서로 연동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만제는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순자법은 근무 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순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상관은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또 조선에 상피제라는 게 있는데요. 상피제는 말 그대로 서로 피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연고지, 뭐 고향, 친척이 고위 관료로 있는 곳, 이런 곳에는 관리 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권력계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조선의 팔도의 책임자인 관찰사는 상피제의 적용을 받지만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도의 책임자인 안찰사는 상피제의 적용을 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상피제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상제.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조 때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죠? 어디서 했었죠? 자, 승정원에서. 고위 관료와 세자가 국정을 논하는 곳이죠. 다만 이것은 상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인 제도. 왕이 어떤 병에 걸렸거나 했을 때, 몸이 쇠약해졌거나 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승정원에서 담당했다는 겁니다. 또 부정패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 중에 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경을 금지하는 거죠. 분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달릴 분자고 다툴 경자. 그러니까 다투어 달려간다. 자, 어디로 달려가느냐? 당시 조선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게 문관의 경우에는 2조, 무관의 경우에는 병조에서 바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사권 담당자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하급 관리의 경우에. 그래서 2조 판서와 병조 판서는 사적으로 관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관리 임용에 부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분경이라고 하고 그것을 금지하는 걸 분경을 금지한다. 다른 말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자 하는 걸 엽관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엽관운동, 다르게 분경을 금지하는 제도가 바로 2조와 병조 판서는 사적으로 관련을 만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제도인데요.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당 상관이 있습니다. 당 상관은 당 하관들의 대상으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근무평가를 합니다. 근무평가. 당 학원에 근무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무평가를 고과라고 합니다. 고과. 지금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자, 고과. 이 고과에 따라서 승진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낙천 대상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고과에 따라서 근무평가를 잘 받은 사람 중에 사만제에 따라 참상관 경우에 900일, 참하관인 경우에 450을 채웠다면 이제 승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고과 평가가 높고 사만제에 따라 근무일수를 채운 관리는 승진의 대상이 된다. 그럼 이 승진 대상자에게 왕이 교지를 내릴 수도 있고 교첩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사품 이상의 관리인은 교지, 5품 이하의 관리에게는 교첩을 받게 되는 거죠. 교지를 받는 사품 이상은 서경에서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경은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원들이 관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해 주는 게 서경이죠. 한마디로 대간의 서경을 받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사품 이상은 교지를 내려주고, 대간의 서경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5품 이하의 관리에게는 교첩을 준다는 것이죠. 교첩을. 자,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 자, 순자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만제에 따라 근무 일수를 채운 자에게 승진을 시켜주는 법이다. 고과는 근무 평가에 해당되고, 여기서 포평이라는 것이 승진과 좌천을 시키는 제도가 이제 포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과 이후에 포평이 이루어지는데, 포평 대상자 중에 승진 대상자가 있고, 승진 대상자에게 사품 이상은 교지, 5품 이하는 교첩을 주는데, 이 구분하는 차이는 서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품 이상은 서경을 받지 않고 서경의 면제 대상자고, 5품 이하는 서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조선의 행수법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좀 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고직비라는 말이 있어요. 자, 품계는 높은데 그 맡은 바 직책이 더 낮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어떠한 직책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품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계를 가진 사람이 이 직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품계가 높은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될 더 낮은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주고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계비직고, 품계는 낮은데 맡은 바 직책이 높을 때는 앞에는 숫자를 붙여주죠. 자, 그래서 이 제도를 행수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수법. 자, 그 다음에 그 기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왕실의 경우에는 사실, 종친, 왕의 종친 같은 경우는 정치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왕실은 여차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친이라든가 외척이라든가 뭐 왕위 사위인 부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 진출에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왕의 종친, 외척, 부마는 원칙적으로 간직에 나갈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왕실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국무일체니까 왕실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세조 때 이제 내수사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요. 이 내수사에서 이제 왕실의 개인 어떤 재산을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2차 갑오개혁 때는 내장원이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이 내장원은 훗날 대한제국의 황실의 재산을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조선 초에는 원칙상 왕실은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국가의 재정으로 왕실의 비용을 충당했다. 이게 일단 원칙이었다는 거. 조선 초에는. 자, 그 다음 도평의사사에서 이제 의정부 중시제로 개편됐다. 중앙 정치가.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도병마사가 고려 말에 분리된 명칭이죠. 권문세족들이 이 도평의사사를 통해서 고위관직을 독점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이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다양한 관청으로 그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행정권은 삼정승의 심의 의결기관인 의정부로, 군사권은 의용산군부로 바꿨었죠. 태조 때. 나중에는 오위도총부고요. 그다음에 간쟁권은 사관원, 재장권은 호조, 왕명출납은 승정원, 이렇게 다양한 기관으로 도병마사가 행사하던 권력을 분산시켰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했다. 다만 여기서의 간쟁권을 행사했던 사관원은 도평의사사라기보다는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이 사관원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태종 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중앙 정책을 다시 보시면 조선의 수상인 영의정, 자, 그 밑에 좌의정과 우의정인데 모두 정일품입니다. 영의정이 영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의정부를 총괄합니다. 재상들의 합의기구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서사제 시스템에서는 이 의정부가 국정을 주관하게 되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지시사항을 다시 육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후에 다시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의정부가 담당을 했었는데, 다만 육조 직계제가 시행됐던 태종 이방원 때와 세조 때에는 이 의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권한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의정부 밑에는 육조가 있고요. 자, 이 육조가 이, 호, 예, 병, 형, 공. 자,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주로 이조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요. 호조는 재정을, 예조는 국가의 격식과 어떤 의례, 행사를 담당합니다. 병조는 군권을 담당하고요. 형조는 사법부입니다. 법률을 담당하고, 공조는 토목과 건축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육조 밑에는 속사, 그리고 속사 밑에는 다시 소가문이 있어서 그 기능이
점점점 이제 세분화되는, 예, 이 말은 조선의 행정 조직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섬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왕권 강화 기구만 따로 놓고 보면, 자, 이건 전 시간에 한번 했었죠. 승정원과 의금부가 있는데 모두 다 태종 이방원 때 설치가 됐었어요. 그죠? 왕권 강화 관련해서.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예, 특징만 얘기하면 승정원은 왕명 출납기능 비서기관이고요. 자,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으로 조선의 그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금부 삼복법이 있었어요. 그죠? 금부 삼복법. 이거에 따라서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렇게 3번 재판하는 3심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의금부라는 거. 예. 자, 3, 4 정말로 중요하죠. 3, 4. 예. 고려시대로 따지면, 예, 대간에 해당됩니다. 대간. 사관원은 간쟁을 주로 맡고요. 예,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죠. 사안부는 감찰기관입니다. 감찰기관. 홍문관은 국왕의 학문적 정책 자문기관이죠. 이때 이들을 묶으면 3, 4라 그러고 언론기관이지만 요 두 개만 따로 묶잖아요. 그러니까 홍문관을 뺀 사헌부와 사관원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양사라고 합니다. 이 양사가, 예,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예, 서경권. 자, 아까 서경권의 대상이 되는 관리들이 누구였죠? 예, 5품 이하입니다. 5품. 5품 이하의 관리들의 경우에, 예, 서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4품 이상은 서경이 면제다. 아, 참, 그리고 서경이 면제되는 관원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청요직이라고 그래서 3, 4와 같은 언론기관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경우에는 또 서경이 면제됩니다. 예, 특권이죠, 일종의. 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이걸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예, 조선은 아까 전 시간에 조선의 성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세사회인 조선은 고려사회에 비해서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 사회다. 그 말은 지방 곳곳에 하부 행정기관까지 모두 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팔도 체제입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도가 있고 군사행정기관인 양계가 있었죠. 5개의 도와. 그래서 5도 양계의 이원적 체제였다면 조선은 일원적 체제인 팔도가 만들어졌죠. 예, 그 책임자는 관찰사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안찰사, 병마사 이렇게 명칭이 달랐지만 조선은 관찰사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특히 이 관찰사 같은 경우는 각 지방에 군권을 부여받는데요. 각 지역에 설치된 병영이라든가 수영에 이제 병마사직을, 그러니까 병마절도사, 예, 수군절도사 이것을 관찰사가 겸직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밑에 부, 목, 군, 현, 예, 크기에 따라서 부, 목, 군, 현이 있는데 원래 명칭은 다 달라요. 관리들이 부윤, 목사, 군수, 현령. 그런데 묶어서 우리는 그들을 수령이라 부르고요. 수령. 자, 이 수령들이 각 고을에 행정권과 군사권과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예, 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들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무 행정자가 아니라 이들은 감독자입니다. 행정권, 군권, 사법권을 가지고 각 고을의 감독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관리인데, 그럼 누구를 관리하느냐? 바로 향리들이죠. 이들이 지방의 실질적 행정 책임자들입니다. 향리들의 조직인 육방, 예, 고려 같은 경우는 이걸 읍사라고 그랬죠. 읍사. 다만 실무 행정자인 이 향리들은 고려에 비해서는 그 권한이 매우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 같은 경우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견과 속훈이 많았고 또 특별행정구역인 향소, 부곡이 있었죠. 따라서 향리들은 그 지역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로 토지를 받았었죠. 외역전이라는. 그러나
조선에 들어와서는 모든 곳에 수령이 파견됐기 때문에 향리들은 수령의 감독을 받는 단순한 실무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권한이 매우 약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직역에 대한 급부를 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그렇기 때문에 향리들, 이 아전들의 횡포가 대단히 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는 현 밑에 면과 리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더 세밀한 행정구역을 만든 거죠. 여기에 책임자는 권농 또는 통주 또는 이정,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유양소의 존재인데요. 자, 유양소는 정식적인 국가의 기관이 아닙니다. 유양소는 각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방 자치기관, 국가의 공식적 기관이 아니다. 다른 말로 유양소는 향청이라고도 하고요. 이 유양소를 둘러싸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는 이 유양소를 폐지하고자 한 사람들이고, 태종 이후의 세종이나 세조 이후의 성종 같은 경우는 다시 유양소를 이제 복원하게 되죠. 예, 지방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과의 어떤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팔도의 관리는 관찰사다. 자, 임기는 360일이고요. 360일이고, 고려의 안찰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근무지가 없죠. 자, 일정한 근무지가 없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을 순행하면서 지방관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관찰사는 근무지가 있어요. 가명에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맡은 섹터인 이 도 안에 지방관들인 수령들을 통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관찰사의 임기가 360일이었다면 부목군현의 수령 같은 경우는 그 임기가 1800일입니다. 1800일. 특히 이 수령은 참상관, 참상관, 종육품 이상의 참상관 이상에서 주로 수령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 수령은 동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군부대인 진, 군권, 행정권, 사법권, 그러니까 재판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최고의 어떤 역할은 이런 조세와 공무를 거두어서 중앙으로 보내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이런 업무가 가장 중심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령의 기능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바로 수령 칠사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수령들의 7가지 업무입니다. 역할이죠. 권농,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교육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지방마다 향교가 설치가 돼요. 국립교육기관으로, 중등교육기관으로 향교가 설치되는데, 이 향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향교의 운영을 학생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수령들이 관찰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사는 이 향교의 운영 상황을 보고 수령을 또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육 진흥도 수령의 업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 바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역할, 무엇보다도 바로 호구를 늘려서 세금을 걷고 조세를 부과해서 국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령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선은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자, 수령을 향리와 하급 관원 그리고 백성들이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사의 경우에는 수령들이 그 비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수령 같은 경우는 향리가, 그리고 백성들이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령의 권위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당연히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겠죠. 탐관 오리아와 같은 이 수령들을 백성들이 중앙관청에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유랑을 하거나, 그러니까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결국 밀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태종 때부터 설치가 됐던 신문고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민고소 금지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밑에 이제 향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담당자인데 이들의 조직을 육방조지라고 했습니다. 중앙의 육조와 마찬가지로 이호, 예병, 형, 공회 6개 조직으로 나눠서 각각 자기 맡은 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육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원학향리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학향리처벌법. 그러니까 향리는 고려 초부터 존재해왔던 토착 세력이죠. 토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향리들 중에는 지방에서의 자신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어떤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런 못된 향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이러한 향리들의 경우에는 영리로 삼는다거나 그 역원제라는 게 있죠. 역원제. 그 역의 어떤 하급 관원으로 삼는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못된 향리를 처벌하는 법을 원학향리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어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뒀던 건 아까 제가 한 여자가 낳은 자식이라거나 또는 서얼 같은 경우 주로 문과 응시가 제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향리들은 문과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서 대부분은 그 직을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습합니다. 예, 향리의 직은 대대로 세습을 한다. 그 대가로 국역은 면제되지만 국가가 향리들에게 어떠한 보수를 제공해 주진 않는다. 예, 보수를 책정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전횡포의 하나의 원인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면리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에 들어와서 9년 아래에 행정조직을 더 세분화하면서 등장한 제도죠. 향촌 주민 중에 그 책임자를 선임해서 수령의 명을 따르게 되는데, 다만 이 향촌 주민 중에 그 책임자를 권농, 이정 또는 통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관리는 아니죠. 관리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발령을 받은 임용된 관리가 아니라 바로 향촌 주민 중에 선임되는 겁니다. 수령의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가작통법, 5집씩 묶어서 연대 책임을 지는 제도죠. 한 집이 예를 들어서 부역을 거부했다거나 조세를 납부를 거부했다거나 또 도망갔다거나, 그러면 그 나머지 가구가 호가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인데, 바로 오가작통법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이것이 조선 후기에 매우 심화가 됐는데, 바로 이 면리제의 통주나 권정들이 이러한 역할을 좀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지방제도 중에 유양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별향청이라고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양소는 공식적 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지방 양반들의 자치기관으로 향청이라고 불리면서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는 이 유양소인 향청이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수령은 낯선 곳에 임명을 받아 발령을 받아 온 관리이고 근무일수가 1800일입니다. 전혀 자신과 연고가 없는, 상피제에 따라서 연고가 없는 곳에 온 수령과 대대손손 그곳에 살았던 양반들 중에 당연히 백성들은 누구 말이 더 엄하고 따라야 될 명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향청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향정은 겉으로는 수령을 보조하고 자문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리들을 이 향청들이 감찰합니다. 유향소가. 왜냐하면 이 향청은 양반 조직인데 향리는 중인이죠. 신분상 양반들이 높아요. 그래서 요 지역 양반들이 지방의 토 세력들의 이 향리인 이 아전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이 유향소의 존재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 집권적 통치에 좀 방해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조와 태종은 이 유향소를 폐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이지만 유향소의 역할은 수령에게 자문을 하고 향리를 감찰하지만 실제로는 수령을 견제하면서 중앙 집권 통치에 약간 방해가 되는 그것을 막는, 그래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들은 향회라는 걸 개최하게 되는데요. 지방 양반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해요. 향안. 그러니까 향안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그 지역의 양반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향안에 등록된 양반들이 향청에 모여서 향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자치 규약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조선 초에는 향규라고 했고요. 조선 중기 이후 16세기 이후부터는 이걸 향약이라고 합니다. 예. 사림들이 중앙 집권을 중앙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됐던 게 바로 향약이죠. 바로 이 향약을 요 유향소에서 주로 만들어서 보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제소. 이 경제소는 이제 유향소를 통제합니다. A라는 지역이 있다고 칠게요. 자, A라는 마을이 있어요. A라는 마을 출신의 이제 중앙 관리가 있겠죠. 중앙 관리. 근데 이 A라는 마을엔 수령도 있지만 자치기관인 유향소가 있다. 자, 유향소는 수령을 견제하면서 중앙 집권 통치를 방해한다. 따라서 이 지역 출신의 중앙 관리들의 조직인 경제소를 중앙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소가 이 유향소를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소와 이 유향소는 각각 중앙 집권과 향촌 자치의 조화로운 어떤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고려 초의 왕건이,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사심관 제도가 분화된 어떤 제도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심관 제도가 분화돼서 자치기관인 유향소와 이 유향소를 통제하는 경제소로 분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향촌 자치와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둘 다 동시에 추구하는 어떤 제도로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절이와 영절이 제도가 있는데요. 경은 서울 경자고요. 여기서 영은 가명입니다. 가명. 먼저 영절이부터 보면은 가명에 누가 있습니까? 관찰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있는 곳에 각 지방의 향리들을 보내서 이 지방과 이 관찰사 사이에 업무를 연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영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경절이는 이제 가명이 아니라 중앙으로 보내는 거죠. 서울로 보내서 공납과 같은 이러한 그 조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향리를 한 명 보내서 연락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담당자를 경절이, 서울로 보낸 향리, 가명으로 보낸 향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경절의 경우에는 기인제도와 유사하다고 되어 있지만 인질적 성격이 없습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기인선상법이라고 해서 인질적 성격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자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보내는 게 아니라 30대의 어떤 향리를 보내는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인선상법에 따라.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 중앙집권체가 강화됐습니다. 완성된 것이죠. 왜?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했으니까
고려의 속군 속현이 소멸했다. 향부곡소도 소멸했죠. 지방 세력이 자기 세력화하는 걸 방지하는 제도, 바로 임기제, 그죠? 아까 관찰사는 360일, 수령 같은 경우는 1800일 근무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앙으로 오는 것서 또 다른 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피제, 임기제는 지방관의 자기 세력화를 지역 세력화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행정조직의 세부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행정구역의 폐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겸직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관찰사의 경우에는 군권이 있기 때문에 병마와 수군 절도사를 겸직한다. 향리의 지위는 고려보다 매우 약해졌다. 실질적인 행정만 담당한다는 것이죠. 행정만. 자, 고려와 조선의 향리 비교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역에 대한 보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군역제도를 보겠습니다. 군역제도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조선의 신분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면, 법제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크게 두 개밖에 없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양인이냐 아니면 천민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양인이 다시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그리고 상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반상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조선의 신분 중에 이 반상제에서 이 상민의 경우에는 다시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렇게 나뉘고요. 그 중에서 농민이 이제 절대 다수죠. 농민이. 상인은 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관허 상인만, 국가에서 허락받은 상인만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상세를 내고 국역을 면제받아요. 수공업자의 경우에도 부역제에 따라서 조선 초에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국역이 면제되고요. 그 대신 관청에 소속돼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죠. 이들을 공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농민입니다. 농민. 그래서 법조적으로 보면은 양인은 모두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가 있어요. 국역에 대한 의무. 그래서 양인이 곧 병사다. 그걸 양인계병제라고 하죠. 양인계병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민만 병역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농병일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칙상 양인계병제. 실질적으로는 농병일치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나마도 조선 후기로 가면 부병제가 폐지가 되고 모병제, 이제 직업군인제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농민들은 그 국역을 실제로 병역으로 지는 게 아니라 군포를 납부하는 제도로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세조 때 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보법. 자, 이 보법이 뭐였습니까? 정군과 2명의 보인이 있었죠. 2명의 보인이 정군의 비용을 조달하는 제도. 근데 문제는 뭐냐? 15세기 말부터 군역이 요역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이 군역이 있고 부역이 있는데 사실상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부역이 더 힘들고 위험하죠. 성을 쌓고 다리를 놓다가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역, 다른 말로 요역, 이걸 기피하죠. 기피. 자, 그러다 보니까 부역제가 해이해지다 보니까 군역 담당자들이 요역을 담당하게 돼요. 이걸 군역의 요역화라고 하게 되죠. 군역의 요역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또 이제 군대를 기피하게 돼요. 그래서 보인으로부터 받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에 보내는 이런 막 제도가 아니죠. 이러한 불법이 자행돼요. 그런 걸 대립제라고 해요. 대립제. 그러자 이제 국가에서는 군포를 받고 면제를 시켜주죠. 근데 이게 불법일 때는 반군수포제고 국가가 그걸 합법화 시켜줬을 때 1년 6개월에 군포 2피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 제도가 이제 군적수포제, 줄여서 이제 군포입니다. 군포제.
따라서 이런 군적 수포제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군포를 걷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거죠. 군포 두 필만 내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정에서 한 호구에서 성인 남자가 16에서 60세의 대상자가 뭐 서너 명만 됐을 때 그 군포가 대단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뭐 황구첨정이라든가 백골증포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수치가 성행할 때는 그 삼정이 문란해지기에는 그 부담이 더 크겠죠. 예. 그래서 영조 때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 균역법을 통해서 이제 한 필로 줄여준 것이고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죠. 이거 호포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초부터 조선 말기까지 제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볼게요. 자, 법적으로는 양인 개병제다. 그러나 양인 중에 양반, 법적으로는 양반 중에 보통 이제 학생 관리를 이제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조선 양반들은요, 서원에 다니고 있거나 성균관 학생입니다. 물론 성균관 학생은 극소수죠. 하지만 대부분 양반들은 향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서원에 입학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반은 대부분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인, 기술관리나 형리들 면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농민만 남게 되고 그래서 농병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현직 관료, 학생은 면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친, 외척, 공신, 그리고 고위관리의 자제들의 경우 고급 특수군에 편입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물론 고급 특수군이 존재는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문서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형식적인 제도였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법제도는 강조할게요. 자, 세조 때 시행됐습니다. 정병 1명을 보인 2명이 그 비용을 조달하는 제도다. 자, 이제 군사 조직을 보면은요. 중앙군은 5위입니다. 5위. 5위. 고려 같은 경우는 중앙군이 2군 6위였죠. 2군 6위. 근데 조선은 그냥 5위입니다. 5위. 이 5위는 의행후부터 충무위까지 5개가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중앙군의 구성은 대부분 갑사라고 불리는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그런데 그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갑사 말고 아까 종친이라든가 고위관리의 자제들이 있었던 이제 특수군이 있었죠. 특수군. 그리고 지방군, 지방. 이 지방민들이 중앙으로 교대로 올라와서 지방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이 교대로 서울로 오르면서 번상하면서 중앙 방위를 책임지는데 여기 보시면 의행부터 충무위까지 경기 지역의 군사들, 경상도, 평안도, 전라도, 함경도에서 각 지역의 군사들이 교대로 서울로 와서 서울의 방어를 책임집니다. 또 내삼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금이, 우림이, 겸사복이 있는데 이들은 그 대가로 이제 채하록을 지급받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채하직.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요. 근무한 만큼만 급료를 받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또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채하직이라고 그러고 그 대가로 채하록을 지급하는데 내삼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위 중앙군의 구성이 갑사 그리고 특수군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방군으로 구성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의무군역자인 정군과 그리고 갑사 그리고 특수군 자 이렇게 해서 중앙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방군의 경우에는 이제 영진군이라고 하는데 영진군 고려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로 나눠졌었죠.
일반 행정구역인 도에는 주현군, 예, 군사적 어떤 특수성이 강했던 개의 경우에는 예, 주진군 이렇게 불렀는데 조선에서는 그냥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까 관찰사가 있는 곳이 가명이었죠. 가명. 이 가명에는 병영 또는 수영이 있어요. 그 도에 이제 가장 큰 군부대가 있는 거죠. 예, 병영과 수영. 그래서 영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군현, 바로 이 수령들이 근무하는 이 관아에 동원에 군부대가 하나씩 있어요. 그걸 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걸 이제 거진이라고 하죠. 거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관 체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가 있는데, 이건 아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있습니다. 자, 각 지방마다 수령들이 있겠죠? 자, 수령들이 근무하는 동원마다 군부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방의 각 지역의 그 군대를 진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좀 규모가 크다. 자, 그럼 거진이라고 한다고. 거진. 클 것자를 써서요. 자, 이 동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거진의 수령이 요 지역의 군대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반란을 진압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를 진관 체제라고 부릅니다. 지역 단위 방어 체제를. 예. 임진왜란 직전에 다시 재승방략 체제로 바뀌었죠. 예,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재승방략은. 자, 그 밖에 이제 잡색군이 있는데요. 이 잡색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자들, 학생, 아까 관리, 그리고 노비. 예, 노비는 이제 천민 같은 경우는 국역의 의무가 없죠. 예, 자유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군역에서 면제된 사람들로 구성된, 예, 그래서 이름이 잡색군이고,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예비군의 성격, 예, 향토 예비군의 성격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호적과 호패. 자, 이것은 아까 태종의 업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호패제는 태종 때 처음 시행됐고, 이 성인 남자들을 관리하는 게 목적인데, 궁극적으로는 조세와 국역과 관련이 있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주민 통제 역할도 했었고요. 자, 이제 교통과 통신제도입니다. 자, 교통제도가 주로 도로, 뭐 하천교통이든 육상교통이든 왕이 거주하는 중앙의 수도, 예, 수도를 중심으로 하천교통과 육상교통이 발달하겠죠. 좋은 제도도 마찬가지고 여권제도도 마찬가지고 통신제도인 봉수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교통통신제도는 곧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체제인 여권제를 보시면, 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말을 기르고 말을 관리하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일정 거리마다 역을 설치해 놓고, 예, 말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지방 관리라든가 또는 어떤 여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역에서 말을 빌려 타거나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가 이제 역이고요. 거기서 말을 이제 빌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출장 가는 관리가 말을 이제 빌려 쓰려면 뭔가 증표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마패입니다. 마패. 자, 그 다음에 이 역이라는 건 이제 병조에서 관리합니다. 왜? 말은 군사력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어떤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사와 말은 이 전근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병조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찰방이나 역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감독자고, 그 밑에 역장, 역리, 역졸이 있는데, 특히 이 역리 같은 경우는 원학 향리 처벌법에 따라서, 예, 못된 향리들을 아까 역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역전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 원. 예,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호원, 조치원. 예, 공통점이 뭐냐? 육상교통의 요지입니다. 예, 여러 지역에서 서울을 향해 갈 때 그 교차 지점이 되는 곳, 예,
교통의 요지. 자, 이런 곳에 이제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마을을 원이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조치원이라든가 장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조치원은 지금도 철도 교통의 요지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조은제도예요. 이건 고려시대도 있었죠. 예.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중앙으로 가져올 때 주로 배를 이용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을 조은제도라고 합니다. 조은제도. 예. 서울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는 이제 두 개의 경창이 있었죠. 지방에 조창이 있고, 조선시대는 지방에 조창이 있다면 여기서 거둔 것을 서울로 가져와서 보관하는 창고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뭐 광흥창, 예. 그 다음에 뭐 풍저창, 그 다음에 뭐 용강 지역에 있는. 그래서 총 세 개의 경창이 있어요. 그 다음 통신제도는 이제 봉수제와 파발제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주로 봉수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봉화대를 설치해놓고 봉수대를 설치해놓고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이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죠. 주로 이제 변경, 예, 저 국경 변경 지역에서 서울로 어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그러니까 적이 국경을 넘었다, 적이 쳐들어왔다, 적과의 교전이 시작됐다. 자, 이런 것을 알리는 이제 제도인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봉수대가 만약에 적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라도 빼앗겼을 때 완전히 이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이 거짓으로 봉화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문제점 때문에 봉수제는 점차 사용되지 않았고요. 직접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연락을 취하는, 직접 연락을 취하는 이런 제도로 파발제가 나중에는 이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교육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근대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바로 훌륭한 관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제도는 바로 과거의 시험 어떤 제도와 과거의 시험 과목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겠죠. 자, 먼저 당연히 교육은 일단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민들에게도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서당 같은 경우도 중후기로 가면은 평민 자제들이 많이 입학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반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자, 교육계의 확대를 보시면 자, 산홍일치의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계를 확대했다. 이 부분이 바로 평민들의 교육이 고려시대보다 좀 많이 확대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유학교육을 특히나 이제 중시했다. 고려말 공민왕 때부터 이 성균관에는 기술학부가 폐지됐습니다. 오직 유학교육만 가능했었죠. 따라서 기술학, 고려의 국자감에는 유락, 산학, 서학이 존재했지만 성균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그럼 기술교육을 하느냐? 각 해당 관청입니다. 각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한다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집안 대대로 뭐 내가 역관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자라면 자식들에게 주로 외국어를 전수시켜서 대대로 집안에서 가업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무관을 위한 교육시설은 공시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또 학생의 경우에는 아까 관리와 함께 조선의 학생은 관리와 함께 군역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교육기관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간단히 이렇게 볼게요. 자, 대부분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니겠죠. 초등교육기관이고요. 사립입니다. 사립 초등교육기관, 동몽선습이라든가 소학, 뭐 삼강행실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겠죠. 이 서당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서울 중앙에는 사부학당으로 입학을 해요. 사부학당, 중앙에 있는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에 입학을 합니다. 향교, 둘 다 국립입니다. 국립 중등교육기관, 서당은 사립이고요. 사부학당과 향교, 사부학당은
선현에 대한 봉사 기능이 없고요. 향교는 서원과 마찬가지로 선현에 대한 봉사 기능도 있고 국가로부터 교수와 훈도가 파견돼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도 지급해주고요. 또 수령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교를 운영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출신들이, 졸업이 아니죠. 사부학당과 향교 학생들이 이제 속과에 응시합니다. 속과. 그래서 속과에 합격했다. 예, 속과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속과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급 관원이 되거나 대부분은 생원이라든가 진사라는 칭호를 받고 다시 공부합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성균관 학생, 하급 관원, 생원과 진사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 대과인 거죠. 이 대과가 실질적인 문과인 것이고요. 이 대과는 초시, 복시, 전시에서 3번에 걸쳐서 3단계로 뽑게 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초시는 각 도의 인구,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요. 복시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요. 33명. 그리고 전시는 왕이 이제 직접 순위를 매기는 거죠. 갑을병과의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의 1등을 이제 장원이라고 하고요. 장원은 바로 종육품, 바로 참상관부터 관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육과 과거제도의 연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균관 이제 최고, 대학이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고, 속과 합격생들이 주로 입학할 수 있다. 수업 연하는 9년이고요. 통일신라의 국학이나 고려의 국자감도 교육 연한이 9년이었습니다. 동일하죠. 다만 기술교육 부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입학 정원은 100명이었습니다. 200명이었다가 훗날 100명으로 인원이 매우 적죠. 그래서 속과 합격생 중에도 가문이 좋고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을 합니다. 자, 사부학당은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중등교육기관. 문묘가 없다. 자, 선현에 대한 봉사 기능, 그러니까 그 공자 사당이 없다는 거. 공자 사당이 없고, 그리고 사부학당 학생이 이제 속과에 응시할 수가 있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겠죠. 합격하면. 자, 지방 볼까요? 자, 지방엔 향교가 있습니다. 부모 9년마다 각각 하나씩 이제 설립이 됐고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 그리고 양인이면 누구나 입학한다라고 했으니까 평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속과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은 당연히 사부학당과 마찬가지로 성균관에 입학할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향교의 어떤 성세, 향교가 번성했느냐, 쇠퇴하느냐는 자, 수령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가장 이제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다. 서당은 훈장이 가르치죠. 훈장이. 전잠은 동문선습, 소학 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서당이 초등교육기관이니까 여기 졸업생이 향교, 중앙의 경우에는 사부학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립이니까 이 훈장과 그 가족들의 생계비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담당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정량의 학비를 내고 다니는 겁니다. 자, 기술교육기관. 대부분 중인이죠. 대부분 중인. 중인의 좁은 의미가 기술관입니다. 넓은 의미에 이제 향리도 들어가고 서울도 들어가지만 해당 관청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의학을 가르치는 전의감, 그림, 도화서, 외국어는 사역원, 형조에서 법률을, 관상감, 천문.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전문 기술 교육을 해당 관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 제도로 볼까요? 과거를 보면, 자,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어요. 그죠? 문과의 경우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는데 실제로 속과는 문과가 아닙니다. 예. 대과가 문과고요. 속과는 문과 시험을 위한, 그 대과 시험을 위한 일종의 예비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선발하는, 그러니까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 바로 속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과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눠지고요. 여기 합격자들이 성균관에 입학하던가 하급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생원과 진사로서 다시 집에 내려가서 공부에 매진하고 학업에 매진해서 대과에 응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속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과가 아니라 문과 예비 시험입니다. 생원, 진사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생진과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생원시가 유교 경전에 관한 시험이에요. 고려로 따지면 명경과와 비슷하고요. 진사시가 제술과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 소양을 보는 것이 진사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두 개 합해서 생진과 또는 사마시라고도 하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원과는 고려로 따지면 명경과와 같고 진사과는 고려로 따지면 제술과와 같다. 자, 속과에 합격한 사람은 증표를 주는데 그 증표가 100패입니다. 100패. 예, 100패. 100패를 받은 사람,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진로는 세 가지입니다. 속과 합격생의 진로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하급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생원과 진사라는 직급을 가지고 다시 학문에 매진하거나. 예. 자, 이제 속과 합격생들이 대과를 보죠. 야, 진짜 시험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가 있고요. 자, 초시 어떻게 뽑는다고요? 예, 초시는 각 지역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합니다. 복시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33명을 선발합니다. 전시는 그 최종 합격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갑을 병과로 나눠서 갑과의 1등이 장원이 되고 장원은 바로 참상관인 종육품의 관직을 수여받게 됩니다. 속과 합격생들이 100패를 받았다면 대과, 문과 합격생들은 홍패를 지급받습니다. 원래 원칙은 속과 합격자만이 대과에 응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행정기관이 문란해지면서 관직의 매매가 좀 많아지죠. 따라서 과거 합격증도 막 사고 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속과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속과를 거치지 않고도 막 바로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문과를 보겠습니다. 자, 문과 고려에 없었죠. 이제 조선에서 문과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문과와 문과가 동시에 존재했으니까 문반과 무반, 바로 양반 관료 체제가 이제 비로소 확립이 된 거고요. 문과와 마찬가지로, 그 대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를 거치게 되는데 차이점은 아까 전시에서 문과의 경우는 장원이 있었죠. 자, 장원 없습니다. 장원이 없죠. 그냥 홍패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속과가 없고 바로 문과는 초시, 전시, 복시, 전시를 통해서 바로 합격생을 선발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잡과. 예, 잡과.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에 이제 4가지 과가 있고요. 자, 교육 어디서 받았죠? 예, 바로 사역원, 영조, 전의감, 관상감에 해당 관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바로 시험 봅니다. 전시가 없어요. 예, 전시가 없고 2단계, 초시, 복시만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0패를 줍니다. 합격자에게는 홍패가 아닌 100패를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과 기술 관리의 자제들이 이제 응시하게 되고요. 잡과 출시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기술관은 정삼품 이상, 그러니까 당 상관으로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정삼품 이상으로 승진을 하고 싶으면 다시 문과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중인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서울들이 통청, 소청 운동을 벌일 때 이 기술 관리들도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 차별,
제안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소청 운동을 벌였지만 이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중인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유한 계층이고요. 그리고 역관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 경험도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 후기에 문화의 발전, 그러니까 문학, 또 다양한 외국 문화의 수용과 관련해서 문화의 발전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이 중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려도 똑같죠. 이름도 똑같습니다. 식년시, 식년시 3년에 한 번 보는 정기적 시험. 부정기적인 시험도 있는데요. 증광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경축할 일이 생겼을 때, 별시는 어떤 일반적인 경축, 일반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왕자가 태어났다. 자,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태어났다. 국가적인 아주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증광시라는 시험을 이제 별도로 치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축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왕의 생일날, 대비 생일날, 자, 이런 날 치르는 게 이제 별시. 알성시는 성인을 아련한다라는 의미에서 왕이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를 배할할 때, 그러니까 문묘는 공자사당이니까 학자인 왕이 성균관에 가서 성인인 공자사당에 이제 제를 올릴 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시험을 치르죠. 그런 걸 알성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과거는 또 고려와 마찬가지로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과의 경우에 반역죄인, 탐관오리,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자손들은 응시할 수가 없고 또 서얼도 응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얼 같은 경우는 정조 때 말씀드렸죠. 규장가의 검서관에 등용된 적이 있고 철종 때는 이러한 것이 폐지가 됐다. 철종 때는 그걸 서얼 허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묵과 잡과는 노비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농민의 경우를 볼게요. 자, 농민 문과 볼 수 있나요? 자, 볼 수 있습니다. 응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 없죠. 합격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단자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이 보단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으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라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4대에 걸친 직품을 한마디로 관품, 자기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적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을 보는 거죠, 가문을.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대체로 신분이 보증이 안 되니까 보거주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현직 관리 중에 한 명을, 내가 농민일 때 내 신분을 국가에 보증하기 위해서 현직 관리 중에 한 명을 보거주로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응시가 가능해도 실제로 일반 평민이 문과에 응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문음. 고려로 따지면 음서입니다. 자, 고려의 음서는 5품 이상이었지만 조선은 2품 이상입니다. 자, 한마디로 문음의 혜택 대상자가 축소가 됐죠. 개인의 능력을 그만큼 중시한 조선의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밖에 취재, 하급 기술관을 뽑을 때 간단한 테스트로 보는 것이고요. 이과는 자, 이과, 서리, 향리와 같이 이러한 관리를 뽑을 때, 향리는 물론 관리는 아니지만요. 그때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취재와 이과는 어떤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에 적합한 어떤 소양을 갖췄는지만 간단히 그 실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만 간단히 테스트해서 관리를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별도의 관리 임용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거제가 있네요. 천거는 추천입니다. 대표적인 게 현량과죠. 바로 조광조 때
지방 살림들을 중앙으로 진출시키기 좀 용이하도록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현량과고요.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음으로써 이 현량과도 폐지가 됐습니다. 자, 조선의 과거제를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고려와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존중했다. 개인의 능력. 고려에 비해서. 자, 묵과를 실시함으로써 양반 제도가 확립됐다. 양반 제도가. 그리고 산농 일치의 원칙에 따라 농민도 과거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선의 정치 체제와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특히 우리가 당상관, 당하관 나누고 다시 당하관을 참상관, 참하관 나누고 서경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 이런 것은 두 번, 세 번 다시 회독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조선의 살림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중앙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